7월 달에 그 마통도 한도가 줄어요? 마통도 한도가 줄죠. 100에서 한 400 정도는 줄어요. 근데 그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몇 억 줄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 DSR 3단계를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규제를 통해서 이제 규제 지역이 투과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돼서 LTV 비율이 낮아지는 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상급지 입성이 안 되는 거. 갈아타기 하고 싶은 곳에 내가 못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조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그 파급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 전세 살려고 했던 분이 이런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간다면 오히려 또 매매로 돌아설 확률도 많네요. 그렇죠. 어차피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매매로 갈 것이고 아예 그냥 그 단계까지 못 가시는 분들은 월세로 가겠죠.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월세 수요, 뭐 매매 수요로 또 돌아설 수 있게끔 만드는 구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경기도 인천이 좀 왜냐면 그분들이 맞아요. 강남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집 보러 지금 되게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과천은 아예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고 아예 물건이 없으니까 그리고 막 그 뭐 분당도 지금 날리고 판교도 지금 팔았다 그러고 오시고 안양도 지금 뭐 날리고 갑자기 또 언론사에서는 또 규제 지역 이제 드디어 나올 것 같다 뭐 쓸데없는 소리 나고 있고 규제 지역 지정 한번 하긴 해봐야 절대 찍어주지 마세요 내년에 그러면 지방선거 때. 할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이제 연휴 지나고 어제가 역대급으로 상담 건수가 많았어요. 너무 뜨겁구나. 저는 근데 이게 너무 두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뜨거우면 이제 2분기 가계대출 총량과 함께 이제 이게 어느 지역에서 이 대출이 많이 일어났는지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통해서 또 회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분기에 또 대비를 해서 그다음 이제 가계대출 규제가 나올 텐데 그게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안에 6월 안에 빨리 하시면 진짜 좋겠고 이제 7월에는 이 규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일 먼저 나올 게 당연히 대출 규제 아니겠어요?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할 것 같고 뭐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등기 뭐 많이 치는 순으로 뭐 토지거래 허가를 확대하겠죠. 근데 지금은 비토어들이 주로 엄청 많이 저도 지금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다 비토어 토지거래 아닌 지역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실수요자들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들도 좀 가고 있는데 다음 규제는 뭐 결국은 옆에 풍선 효과로 가고 우리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규제해서 그 범위를 넓혀서 결국은 서울 25개국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다 묶었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이제 시작인가요? 뭐 아니야 나 규제 안 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나. 기도도 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제 조금이라도 확대하면은 절대 뽑아주지 마세요. 내년 지방선거 때 우리 약속을 해놔야 돼. 그래야지 뭔가 도와주지. 여러분들한테 1도 도움도 안 되는데 뭐 그 규제적 지정하면 여러분들 손해잖아. 그러니까 절대 뽑아주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지 그분들이 규제적 지정하려도 움찔하지.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거밖에 없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 절대 우리는 선거권을 활용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마이너스 통장. 내가 대출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CSS인가? CSS 점수. 그게 은행 거래 이력에 따라서 은행권에서 주는 점수예요. 신용 점수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KCB 점수나 라이스 점수를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은행에서든지 그 차주의 신용 점수를 판별할 때 우리가 판단하는 두 가지 신용 점수 기본 요소인 거고 CSS 점수는 그 은행에서 거래 이력이 많으면 특별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 이체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부수거래 등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점수를 CSS 점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많으면 마통의 이자가 절감됩니다. CSS 점수는 마이너스 통장 이자를 감면하기 위한 조건. 네, CSS 점수를 보면서 아니 대출 이름이 CSS 대출이라고 써있길래 통장 보니까. 그래요? 어느 은행? 하나은행. 그거는 이제 은행 상품의 이름인 거고 CSS 점수는 신용 점수. 요즘 마통 이자가 얼마큼해? 지금 근데 그것도 신용 등급에 따라 또 달라요. 어떤 데는 이제 5%도 있고 4%대로 내려온 데도 있고 연장하시는 분들은 3%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3%대도 네, 있어요. 나한테 최저가라 놓고 4%대였는데. 네. 아니 근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은행이 대출 총량 규제에 항상 있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은행만 너무 이자 장사한다고 이제 말할
말할 수도 없는 게 대출 총량 규제는 규제대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DSR 때문에 이제 그 많이 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금리 조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금리를 낮춰서 신규 차수를 유입해서 총량을 채웠으면 그 다음엔 올리는 게 또 맞거든요. 네. 요즘 계속 언론사 인터뷰를 매일 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전망을 해달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저는 선언적으로 이제 뭐 좋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안 나와 그쪽으로 정책들이 하나도 구체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대선언은 세금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중과하고 있는 걸 해제해줘야지. 해제도 안 했는데 중과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있는 걸 다 중과해야 되는 것들이. 기존의 거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러니까요. 네, 완전 말장난 아니고 꼼수잖아. 예, 그런 부분들인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결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주택은 옛날처럼 저처럼 무식하게 몇십 채 뭐 이렇게 앨리스처럼 몇십 채는 못해 이제. 예, 관리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세금 때문에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똘똘한 한두 채 내하고 수익형 부동산. 예, 건물주 왜 2개나 하겠어? 수익형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갈수록 더 중요해지니까. 우리 홀홀님이 왜 고시원을 하고 있겠어? 그러니까 고시원하고 나서 얼굴 때깔이 달라졌잖아. 아니 때로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이 정부와 은행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맨날 세금 내고 맨날 이자 내고 정말 성실납부하고 세금 포인트가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그 홈택스에 들어가면 내 세금 포인트가 뜨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양도세나 이런 게 뭔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나 내지는 뭔가 이렇게 온 거 종소세 이런 게 많이 나왔을 때 분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 이상이면 다 분납되지. 근데 제가 양도세 1억이 넘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1억이라는 양도세를 낼래 왜 1억 나 분명히 엄청 많이 돈을 올랐는데 팔았는데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세무서에서는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세금 낼 돈이 없냐.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제가 막 눈물을 머금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막 이런 글을 쓰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분납하거나 연장 신청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큰 금액은 연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장이 안 되는데 제 세금 포인트를 딱 보더니 세금 포인트가 엄청 많으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세금 엄청 많이 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세금 포인트 종부세 내가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세금 포인트가 많으니까 원래는 1억이라는 건 연장이 안 되는데요. 세금 포인트가 많으니까 연장을 해주더라고요. 6개월 연장 받았어요. 그럼 뭐 6개월 지나고 나서 20개월 카드 할부. 네, 국세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지방세는 안 붙는데. 네, 그렇게 해서 내서 울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슬프네요. 진짜 갑자기 또 2020년도야. 울컥하네 그냥. 종부세 최대로 나왔잖아. 2020년도. 아마 종부세 내신 분들은 알 텐데 2020년도는 진짜 그 전 해외랑 비교했을 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종부세가 나와서 이게 숫자를 다시 봤더니 공에 하나 더 붙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벤틀리 낸 거 아니에요? 벤틀리? 네? 벤츠? 외국 차 한 대 냈지. 네, 외국 차 한 대 냈죠. 저도 한 2년 차. 그래서 저는 그걸 그 해에 못 내서요. 그 다음에까지 냈어요. 24개월 할부. 그러니까 나탕이 왜 현금 이렇게 싸놓고 사는 거 할부 카드 다. 이게 슬픈 게 사회적 문제죠. 세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뭔가 이제 뜯기는 기분이면 지금 이민 컨텐츠가 그렇게 뜬대잖아요.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출연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요. 한 분 나오셨어. 그때 미국 그분도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저도 본의 아니게 막 비자 공부를 하게 되네 막 그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뭐 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 부동산에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제일 살기 좋은 건 한국인 것 같아요. 아니야? 미국이 제일 살기 좋아. 좋아. 저 미국에서 2달 살다 보니까 아프니까 문제도 아프니까.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너무 비싸고 의사가 비싸서 그렇지. 의사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보험 들어야 돼 보험.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지인들 이제 미명한 친구들 보니까 거기는 이제 회사 그 이제 인터뷰 하지 않아요. 찍할 때 월급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의료보험에서 케어해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아무리 아파도 100% 케어해 주는지, 나만 케어해 주는지, 가족까지 케어해 주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 후배 중에 이제 그 김민규라고 유명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주재원으로 미국 갔었는데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밤에 앰뷸런스 이제 너무 아프니까 떼굴떼굴 부르니까 이제 119가 911지 왔다고 왔어. 그러더니 911가 안 싣고 가고 딱 그 물어보더래.
엠브라스 불러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왜 부르는지 알아? 480만 원이야. 맞아요. 그 엠브라스 타면 480만 원 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대기업 다니니까 회사에서 다 100% 내주는 거 조건이 돼 있으니까 부르라고 아프겠다고 그래서 갔다니까. 미국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가능한데 돈이 없으니까 문제지 뭐. 아니 미국 가고 우리 애가 여기 다쳐가지고 공부도 해서 여기를 엑스레이 찍으러 갔는데 30만 원 엑스레이 한 장 찍었는데 30만 원 내라는 거예요. 무슨 엑스레이 한 장이 30만 원이야. 의사도 못 봤는데 내가 찍는 것만으로 30만 원. 찍는 30만 원. 그래서 와 여기 못 살겠다 너무 비싸서. 그래서 거기는 약이 그렇게 발달된 거 아닌가 싶어요. 의사 만나러 가기 힘드니까 약이 너무 발달. 얘기했잖아요. 그때 코스트코 가시면 아시는데 네. 한국도 이게 비타민 그런 약이 많은데 미국은요 처방전 있어야 한국에서 신청하는 약들이 거의 한 3분의 1이 다 약 코너야. 맞아요. 대마초도 팔아. 대마 성분의 약들도 팔아요. 예,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감기약 같은 건 기본적으로 우리 처방전 받는 그 때문에 두통약도 타이너로 이렇게 박스로 팔아. 막 그런 것도 많아가지고 거기는 병원 못 가니까 그렇게라도 코스트코가 아니 거 가서 애들도 이빨을 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빨 못 빼서 치과 간다고 했더니 거기 그 담당하시는 분이 나보고 막 웃으면서 이빨빨을 왜 치과 가니? 미국 사람인데 네. 내가 아니 애가 나는 무서워 못 받겠다. 우리 물론 어릴 때 이렇게 실로 이렇게 뽑았잖아요. 네, 근데 맞아. 지금은 이제 이게 우리가 치과 가면 쏙 뽑으니까 그거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 사람들은 병원 그렇게 자주 안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싸니까 못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서 걔 이빨을 빼주니라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 어릴 때. 아니 그때 헐헐님이랑 같이 일본을 갔는데 일본도 약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약 샀거든요. 그러니까 헐헐님이 저한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니? 많이 아프니? 이렇게 물어봤던 게 기억이. 왜 이렇게 다들 아파? 약이 많잖아. 아니 비싸니까 못 가니까. 그러니까 약이 있죠. 약값도 네. 많고. 질문 올라온 거 한번 답변 드리면 6월 전에 그 신용대출 내실 때도 지금 1억 이상 지금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 부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라님이 남겨두셨는데 풀팽님 6월에 마통 미리 받아놓으려 하는데 1금융의 경우 월급의 1배수로 한도가 나올까요? 라고 하면 만약에 부채가 없다면 다른 부채가 하나도 없다면 충분히 나오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3단계가 된다 하더라도 1배수 정도는 나올 거예요. 다만 기존에 있는 부채를 조금 보아서 신용조회를 통해서 DSR 계산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대출이 없다면 신용대출도 가상금리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에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1배수 이상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7월 달에 그 마통도 한도가 줄어요? 마통도 한도가 줄죠. 100에서 한 400 정도는 줄어요. 근데 그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몇 억 줄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 DSR 3단계를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규제를 통해서 이제 규제 지역이 투과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돼서 LTV 비율이 낮아지는 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상급지 입성이 안 되는 거. 갈아타기 하고 싶은 곳에 내가 못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조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그 파급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네. 전세가 좀 계속 줄까 계속 그러면? 네, 저는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이 받기 어려워지면 반전세랑 월세 현상은 더욱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월세 가팔라질 것 같습니다. 네. 월세 공화국. 근데 이제 요즘에 보니까 그 월세를 제대로 못 내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나서 그 임대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월세 못 받는 분들이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쟁의 소지도 좀 이제 있어 가는 것 같고 저희도 전세 계약서 들어오는 거 보면 반전세나 월세 보증금 바탕으로 전세 자금 해주세요. 이런 게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뭐 그 아예 전체 전세 보증금 가지고 오는 거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점 그렇게 반전세나 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네. 점점 살기 힘들어지네. 그렇죠. 네. 근데 살기 좋은 세상이 좀 됐으면 좀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진짜 좋겠어요. 네. 좀 경기 활성화 좀 시키고 좀 맞아요. 우리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고 그냥 좀 맛있는 거 먹고 소소하게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으면 좋은데 허리띠를 너무 졸라매야 되니까 때로는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날도 있어요. 눈치 보여서. 그래서 상가들 좀 임대가 되게 공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실도 늘고 이자는 늘고 그래서 이 새로운 이 정권에서 이런 걸 조금 좀 감안을 해서 조금
좀 이렇게 누구나 잘 이렇게 좀 골고루 살기 편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대출이라는 것 자체만 해도 막 이렇게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아직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대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대출력은 어떻게 이제 잘하는 건가라는 거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고 그걸 전략을 세워 가는 분들은 진짜 상위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제 대출에 대해서 좀 열려 있고 제대로 대출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은 내가 부자 될 사람이구나. 정말 상위 1%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질문 오신 것 중에 그러면 갭 투자가 어려워질까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면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그 비율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토허제가 많이 확대가 되면 거의 실거주 위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세를 끼고 그 집을 먼저 사둔다라는 개념 자체가 희석될 수 있으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바로바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 무주택자의 비율도 LTV 70%까지 있고 생초 비율도 80%까지 있다라는 거는 전세가율이 낮다 하더라도 나머지를 주담대의 비율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대출 전략을 아직까지는 쓸 수 있다는 의미니까 그거를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네, 잔금 대출 받을 때 DSR 보죠. 자영업자의 경우 2, 3년 전 소득금액 증명원 보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소득이 가장 그 금융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그 보통 2개년, 이제 3개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거를 평균 가격으로 볼 건지 아니면 높은 걸 보게 될 건지는 금융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잔금 대출 받는 그 은행에서 확답을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용님 같은 경우에는 요즘도 주담대 있으면 다른 주택 매수 금지인가요? 요거에 대해서는 진짜 뭐랄까 진짜 이건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담대 자체가 있다고 다른 주택 매수 금지는 아니고 내가 생활하는 자금 대출을 받아서 매수 금지 약정서가 붙으면 다른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담대가 있으나 DSR 그다음에 LTV 범위 내면 다른 주택을 살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대출 한도가 안 나와서 많이 못 사시는 경우, 그다음에 세금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네. 하나만 더 보면 현금 가용액이 3억 정도 있고 100일 된 아기가 있으면 신생아 특례 받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최저금리가 1.8%면 거의 뭐 황금 이자인 거잖아요. 네, 8억 이내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좋을지 3억 있으신데 8억 이게 이제 대출의 세팅력에 따라서 그치. 이제 더 많은 그러니까 더 높은 급지로 갈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입지는 기본인 것 같아요. 엘리서님이나 빠숑님의 이러한 이제 해안을 가지고 내가 입지를 선정을 하면 세금이나 대출은 그 입지를 수직 상승시켜주는 도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출과 세금은 잘 활용만 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정말 퀀텀 점프 자산의 퀀텀 점프를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 거지 사실 막 강의 팔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진심으로 저는 지금 제가 이 책을 냈지만 이 책에 있는 정말 많은 꿀팁들이 다칠까봐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걸 풀어드렸는데 지금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7월에는 8월에는 그 문이 닫혀버릴까봐 너무 이제 걱정이 되고 안타깝기 때문에 네, 지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신생아 특례 대출도 후순위가 돼요? 아니요. 거의 선순위로 이제 거의 가져가는 거. 왜냐하면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까요. 네. 디딤돌이나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토어제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갭 끼고 못 산다. 그러니까 그 지역 넘어오지 마라. 약간 이런 허들인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감사하게 SBS나 또는 한국경제나 매일경제나 이런 분들 이제 만나고 있어요. 이제 인터뷰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정책에 대해서 제언 같은 것도 제 말이 얼마만큼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또는 인터뷰 이런 사설 칼럼 이런 거 통해서도 이제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대출을 잘 받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배드뱅크가 저는 좀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은행법 개정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주택 모기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제가 온라인에 저 8호 온라인에도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 온라인 8호가 지금 너무 시적절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뿐만 아니라 15인이 제가 저거 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밑줄 그으면서 책보다 빠른 책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시황을 읽으시고 마지막 내가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확실히 파악하신 후 나중에는 결국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완전한 소유 욕구를 가지고
가질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게 너무 좋겠다. 예, 그 해안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앨리슨이 목동 말씀해 주셨는데 목동에 매물이 없잖아. 그래서 없어요. 아니 진짜 말하는 즉시 여의도도 지금 또 닫혔더라 보니까. 네. 아 근데 아까 배드뱅크 말씀하셨는데 네. 나 그런 접촉 보면 좀 살짝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솔직히 네. 대출 다 받잖아. 그리고 차곡차곡 이자랑 원금이랑 차곡차곡 상환했어. 연체 없이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더 많이 해줘도 되잖아. 네. 근데 이들을 계속 대출을 줄여. DSR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분들이 대출을 받고 돈을 못 갚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가끔가다 버티고 있으면 전액 탕감 계속 이제 연체 이자가 올라가지. 막 쌓인다 그러면 더 못하는 거지. 그럼 탕감해 줄게. 그럼 또 원점을 다시 시작해. 근데 그들이 또 대출 받아. 또 못 갚아. 또 탕감해 줘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이자를 거기다 메꾸고 있는 거 같아서 물론 서민층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좀 허탈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이익을 만들지 말아야지. 네. 네. 그러니까 그들 도와주는 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 도와주려고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선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제기에 발판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대출을 갚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는 그런 시그널이 시장에 펼쳐지게 되면 금융시장 자체가 불신을 초래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면 나는 정부 돈 안 쓰고 그러니까 갚으면 바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건강한 그렇죠. 나라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탕감도 굉장히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조건도 면밀히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이제 정말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선심성으로 포퓰리즘적인 이런 정책을 펴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도와주되 굉장히 현명하고 핀셋 정책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안 그러면 열심히 갚으신 분들이 울어버린다. 약간 이렇게 됩니다. 아니 저는 더 솔직히 말할게요. 네. 포퓰리즘 정책 해도 돼. 그래요? 돈 뿌려도 돼. 상관없는데 네. 그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해비를 보면 안 되잖아. 근데 결국은 그 대의를 추구하는 거 뒤에는 부작용이 나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피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대출 받아서 정상적으로 갚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고요. 이거 피해 줄 거면 똑같이 하지 않는 게 맞죠. 그런 게 맞는 거지. 현명하게 이렇게 조금 보시면서 하시면 뭐 이재명 정부에서만 추진한 건 아니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했던 거고 다 했긴 했는데 이제 심사가 까다로웠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기대만큼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네. 왜 그렇게 제도화될 수밖에 없었고 한계가 있었는지를 조금 더 면밀히 보시고 전액 탕감이라는 그러한 재정 장치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바람을 해봅니다. 이러면 너무 무거워졌는데 집에 계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좀 임장도 잘 다니시고 지금 시장을 읽으려면 네이버 시세가 시장을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물건이 있는데 왜 물건이 없어요? 막 따지시는 분들 있고요. 네이버 가격에 이렇게 있는데 왜 자꾸 비싼 걸 뭐 이렇게 들이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막 변할 때는 네이버만 보고 있으면 또 안 되니까 현장에 답이 있으니 현장에 좀 다 나가 보시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실 것 같고 곳곳에 좀 다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